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화요일은 IT 이슈 살펴볼 텐데요. IT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중국의 달 탐사 우주선이 지난 2일 이 달 뒷면 착륙에 성공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중국의 창어 6호 탐사선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달 전에 발사가 됐고요. 발사된 지 한 달 만인 2일에 이제 달 뒷면의 거대 분화구인 에이트켄 분지에 착륙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창어라는 게 이제 중국의 달의 여신의 이름을 딴 탐사선인데 토양과 암석 등 달의 뒤편에 지표면 지질 탐사라는 우주선들입니다. 이번에 이제 2020년에 창어 5호가 있었고요. 이번에 창어 6호의 도전이었고 세계 최초로 토양 샘플 채취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남극 에이컨 분지에 있는 걸 이제 파는 것인데 최단 2m의 깊이로 땅을 파서 암석과 토양 2kg을 채취한 다음에 지구로 돌아올 예정인데 한 이번 달 25일 정도에 지구로 귀환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달 뒷면 착륙에 성공했다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서요. 네, 뭐 지금까지 우리가 달 앞면 뒷면 생각하면 앞면이 우리 보통 지구에서 보이는 이 달의 표면이 앞면이고 네. 지구에서 잘 안 보이는 반대편이 뒷면인데요. 이 달 뒷면은 우리가 보는 달 앞면보다 훨씬 더 착륙이나 탐사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달 표면에 샘플 채취한 게 10번인데 그 10번이 모두 다 앞면이었고요. 네. 뒷면의 샘플은 이번에 처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뒷면을 보기 위해서는 지구에서는 실은 이 달 뒷면을 볼 수도 없지만 통신 교신도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달 궤도를 도는 통신 위성을 이제 이미 중국에서 하나를 더 먼저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네. 마치 요즘에 우리가 보면 인공위성이 지구 주변을 이렇게 돌잖아요. 비슷하게 달 주변을 도는 인공위성을 먼저 중국에서 보냈고 그 위성과의 연결이 되니까 달 뒷면이 보이지 않더라도 위성을 통해서 연결이 돼서 통신이 되는 이런 형태로 가져온 것이고요. 그런 큰 의미를 갖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료를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달 뒷면에 착륙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네, 뭐 단순히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위성적인 통신 문제 말고도 네. 기본적으로 달이요 스스로 도는 자전하고 지구 주변을 도는 공전 주기가 이제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랑 똑같이 앞면만 보고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구 뒷면을 향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면과 달리 뒷면으로 가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힘을 써서 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고 또 이제 지구의 반대편이라서 통신도 어렵고 그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어려우면서도 우리가 달 뒷면을 바라보는 중요한 이슈인데요. 달 뒷면에는 달 앞면과 다르게 넓고 평평한 달의 바다가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달의 바다라고 하는 게 앞면에 84%가 있고 뒷면에 16%가 있습니다. 근데 바다라고 해서 물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아주 평평한, 그러니까는 짙은 검은색으로 보이는 넓은 평원지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치 우리가 지구에서 보면 이제 바다처럼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 평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면은 넓은 평지가 많으니까 당연히 뭔가 착륙을 하거나 달 건설 기지를 만들 때 좋잖아요. 근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달의 뒷면은 평평한 달의 바다라고 불리는 땅이 없고요. 또 운석 충돌로 인해서 생긴 크레이터,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이런 게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확한 수준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의 뒷면은 평원 지역이 전체 2%밖에 안 되니까 결국에는 통신도 안 돼, 직접 볼 수도 없어, 정확하게 떨어뜨려야 돼.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나사에서도 실은 아폴로 계획에서 달의 뒷면 착륙 임무도 검토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거 어렵다. 그래서 취소를 했었고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안 됐던 것들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이제 성공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처음이라면 그러면 그 이전에는 달 뒷면에 대한 연구는 아예 없었던 거예요? 달 뒷면에 대한 연구를 계속 중국에서 좀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달 뒷면에 처음으로 착륙을 한 거는 2019년에 중국의 창어 4호가 처음으로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2019년에도 전 세계에서 최초로 착륙에 성공한 건 중국의 위성이고요. 중국에서 실제로 퐁카르만이라고 불리는 크레이터 아까처럼 그 구멍 뚫린 네. 거기에 딱 착륙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번에 착륙한 창어 6호는 아예 여기 이제 기계파라고 드릴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착륙을 할 수 있느냐의 실험이었다고 치면 이번엔 착륙해서 실제로 거기에 있는 걸 가져올 수 있는 드릴까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돌아온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캡슐로 잘 가져와서 우주 캡슐로 이제 돌아가게 되고
바로 지구기한 캡슐로 이게 먼저 옮겨져서 25일에 이제 중국에 있는 사막에 착륙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달 뒷면에 대한 연구는 계속 해왔지만 실제 달 뒷면에 있는 샘플을 가져와서 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국뿐만 아니라 이 탐사계획에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등도 같이 참여를 했고요. 연구자들이 다 쉽게 말하면 되게 흥분한 상태로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도 순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중국의 과학자들이 먼저 암석을 분석할 기회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과학자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 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와, 근데 중국의 우주 기술의 수준이 정말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중국이 미국이 계속 견제하고 있는데도 이른바 우주 굴기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우주로 계속 나아간다라고 하는 게 21세기에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하고 중국의 거의 2강 체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의 우주 프로젝트는 상당합니다. 예를 들면은 중국 자체 무인정 우주 정거장인 텐궁이라고 하는 것도 2022년 11월에 완공을 했고요. 달 탐사 우주선인 창어 같은 경우에도 2013년, 19년, 20년에 이어서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이번에 이제 기계만 간 거고 사람이 있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도 2030년까지 계속해서 달에 사람을 2030년에 착륙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역시도 조금 이제 또 이거를 위해서 중국에서 태양광 발전소도 건설하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소 우주에서 있는 이것도 2년 앞당겨서 2028년부터 건설 프로그램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주에 띄워서 그 안에서 이제 묵을 수 있는 일종의 프로젝트인 우주 정거장도 만들고 있고 또 자체적인 연료를 만들 수 있는 태양광 발전소도 우주에 짓고 또 탐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유인 탐사선까지 내오려는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달과 그리고 우주에 또 하나의 어떤 중국을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좀 모습들을 공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달 착륙에 몰입하는 이유는 뭘까요? 뭐 그냥 단순히 달에 도달했다 뭐 이런 걸 자랑하려고 그러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근에 우리가 뭐 IT 기술하고도 이게 연결이 되는 건데요. IT에서 되게 핵심적인 이 여러 가지 뭐 히토류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중국에서 많이 나가지고 아마 들어보실 텐데 뭐 반도체를 만들 때 네. 특이한 소재들이 있어서 그 소재들을 중국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뭐 무역 전쟁에도 이슈가 되고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반대로 이 우주에 그런 엄청나게 희귀한 광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특히나 달에서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제가 말씀을 달 뒤편 있잖아요. 왜 달 뒤편이 중요하냐? 달 뒤편에 남극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서 물이 나올 것 같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소재를 연구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사람이 만약에 달에서 산다고 하면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물이잖아요. 네. 그럼 물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지금 있는 그 달 뒤편에 있는 그런 광물들에서 물을 추출할 수 있는 요소들의 그냥 가능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달 뒤편에 가서 이런 거 먼저 탐사해서 이거에 대한 자원을 가져오면 되겠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럼 우주에 있는 자원은 누구 걸까요? 그렇죠. 그죠? 그러게 이것도 네. 싸움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실은 1950년대 나사에서부터 논의가 됐었어요. 그래서 어떤 논의가 크게 두게 됐냐면 일단 그 달을 만약에 간다면 달의 땅을 먼저 밟았으면 그 땅에 밟은 건 누구 거예요? 라고 할 때 전 세계적으로 협약을 할 때 그거는 누구의 땅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것이다 라는 식의 협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협약이 있는데 단 그 협약에 미국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먼저 가는 이유가 우리 땅이야 라고 이제 밟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땅은 공유지라고 돼 있는데 광물 있지 않습니까? 자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때 써 있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는 이렇게까지 달이 자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냐? 빨리 가서 빨리 캐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이걸 계속 공식적으로 하고 있고요. 심지어 중국은 최근에 우주 자원에 대한 공식 문서를 유엔에 제출하기도 했어요. 뭐냐?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지구 우주에 있는 탐사 그리고 이용을 하는 걸 갖고 실제 있는 자원들도 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외기권 조약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네. 것들도 지금 사인을 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가 지금 우주적으로 볼 때도 이런 우주의 거버넌스, 그러니까는 이 우주에 있는 자원을 정말 어떤 국가가 어떤 식으로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중요한 회의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이 진짜 우주 탐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달의 자원이나 이 토지 소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달 중에서도 말씀드린 남극에 착륙하기 위한 영토 싸움 그리고 거기에는 전쟁 같은 이런 전쟁은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 전쟁이죠. 네. 기술을 이제 일으키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큰 건 역시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입니다. 이제 기억나시죠? 인도에서도 지난 8월 14일, 2023년 작년이죠. 작년 8월 14일에 무인 달 탐사선 찬드레안 3호를 발상시켜서 이제 성공시키기도 했어요. 네. 그만큼 이제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강대국이라고 불리는 곳들이 다양한 우주를 놓고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최근에 일본에서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러시아나 인도, 미국, 중국, 일본 같은 우리가 말하는 일종의 선진국 혹은 기술 앞서서 있는 곳들은 이미 그 우주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 또 시험 발사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실험들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느 정도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참 이제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항상 우주 얘기 나올 때마다 나오는 기사가 있어요. 한국은 아직도 걸음마. 이거입니다. 10년 전에도 그랬던 것 같고 최근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해 12월에 한국의 첫 달 궤도선인 다누리가 달 궤도 진입에 성공했는데 이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우리의 목표는 이제 달 착륙선, 그러니까 연착륙을 먼저 검증하는 검증선 2031년까지. 그다음에 달 착륙선은 2032년까지 발사할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쉽진 않죠. 그래도 이제 좀 고무적인 건 지난달 27일에 우주항공청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청이 됐죠. 그래서 우주에 대한 전체 산업이나 유용한 국가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네. 절대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라는 걸 꼭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실패, 수많은 연구, 시행착오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예산 등에서 좀 장기적인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정치적 싸움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어쨌든 실패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긍정적 관점이 있어야지 매서운 질타나 비판보다는 좀 이런 긍정적인 앞으로 가는 관점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우리가 알는 그 유명한 일론 머스크도 이 자시 로켓이 돌아오게 하는 펠컨을 만들 때 무수히 많은 폭발과 실험에 대한 실패가 있은 걸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그러한 연구나 또 이러한 그 실패를 어떻게 보면 장려하고 독려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나아가는 이런 정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IT 연구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